딱딱한 법의 속살. 심쿵하게 파헤쳐드립니다. 본격 법조 예능 불타는 감자. 불타는 감자. 불타는 감자라면 뜨거운 감자 이런 뜻인가요? 뜨거운 감자. 이게 뭐 핫 이슈일 때 보통 뜨거운 감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마 뜨겁다 못해 불타는 감자다. 핫하다 못해 불타는 이슈들을 선정해서 법률적 시각으로 좀 풀어보고자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쉽게, 예. 법이라는 것이 좀 어렵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한데 변호사님 이제 잘 나가는 검사 출신이었으니까 권위 있는 해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제 권위도 있고 실력도 있고 성실합니다. 알겠습니다. 첫 회부터 대충 이런 분위기로 가는 걸로 하고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회에서 다룰 주제는 소위 말하는 김영란법. 공무원들이 청탁을 받고 뭐 뇌물을 받는다든가 하는 거는 처벌을 받죠. 지금까지도 그랬고 거의 뭐 세계 모든 국가가 그것은 처벌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부정부패가 변화해온 모습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일을 부탁을 하면서 말하자면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돈을 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게 이제 계속 처벌을 받다 보니까 사회 부정부패가 어떤 식으로 변화해 갔냐 하면 막상 어떤 것을 부탁할 때는 돈을 안 줍니다. 근데 평소에 계속 접대를 하고 향을 하면서 이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전관예우죠. 전관예우나 정피아, 관피아 하는 것이 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막상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뇌물을 받았냐 그러면 아니라고 하고 수사를 해도 딱히 안 나오는데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항상 자기들끼리 이렇게 폐쇄적인 공간에서 그렇죠.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처벌하기 위해서 어떤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일정한 금액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처벌하자는 것이 김영란법인데 근본적으로 이게 논란이 되는 것은 전 세계에 이런 법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 이런 법이 없다. 예, 그러니까 이 직무와 관련 없이 공무원이 일정한 금액 이상을 받는 것을 처벌하는 게 세계 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란이 되는 것이죠. 예, 잠깐만 정리를 하자면 지금 그 우리나라 현행법으로는 이제 공무원이 돈을 받은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직무와 관련돼서 저 돈이 받은 것이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받았다는 행위만으로는 처벌이 안 되죠. 예. 그래서 2011년도에 그 유명했던 벤츠 여검사 사건이라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 남자 변호사와 이제 내연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그런 선물을 받으면서 예. 그런 관계 있으면서 자기 그 소위 말하는 남자친구의 사건을 자기 동료 검사에게 좀 잘 봐달라 얘기한 걸로 이제 뇌물로 기소가 됐는데 법원에서 무죄가 났죠. 무죄가 났습니다. 예, 무죄가 났죠. 그 선물을 받은 것은 이제 연인 사이에서의 어떤 애정의 징표인 것이고 이 청탁하고는 직접적 관계가 없던 거죠. 그렇죠. 뭐 벤츠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애정이 있다면. 정확히 얘기하면 벤츠 리스리온데. 리스리온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구멍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반인의 상식하고 조금 이제 법적인 처벌하고 괴리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메워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 법이 보완이 된 것 같아요. 그럼 이 법이 도입이 되면 그 벤츠 여검사였던 분은 무죄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김영란법이 통과되면 유죄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주요 내용을 잠깐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100만 원 이상의 돈을 받으면 공직자가 100만 원 이상의 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형사처벌입니다. 형사처벌이고 100만 원 이하로 받았을 때는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과태료 이제 이원적인 구조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김영란법이 있었으면 그 검사는 유죄 판결을 피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겁니다. 벤츠 리스리오가 100만 원 넘어가요? 벤츠가 얼마나 비싼 차인데 지금 한 달에 거의 100만 원 가까이 할 것 같은데요. 한 달만 내주지는 않았으니까요. 충분히 기소가 아마 됐을 거고 이 법 자체가 그러니까 그때 그 벤츠 여검사 사건 이후에 그 권익위에서 이런 부분을 좀 막아보겠다 해서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께서 2011년 6월에 이런 법을 만들겠다고 보고를 했고요. 2013년 8월에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국회가 이제 그거를 민기적거리고 있다가 지난해 4월에 아시다시피 이제 세월호 참사가 벌어지고 그때 관피아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회 뭐 하냐 이거 빨리 통과 안 시키고 이런 여론이 확 일어나면서 정무위가 이제 다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해서 최근에 합의해서 통과된 것으로 경과를 간단히 정리하자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아주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공무원이라고 해서 선물을 받지 못할 수는 없지 않냐. 사랑하면 뭐 벤츠 아니라 그 뭐 집도 줄 수 있고 옛날에는 어떤 공직자가 뭐 암에서 나서 남편이 그 선물로 오피스텔을 줬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게 말하자면 어떻게 형식적으로 보면은 공무원이라고 해도 그런 자유를 제한할 수 있냐는 것이 있는데 검사가 돼서 처음 보니까 이게 밥을 먹으러 가면 변호사가 밥을 사줘요. 뭐 엄청난 거를 사준다든가 하면은 이게 다들 걸릴 텐데 그러지 않고 그냥 적당히 고급스러운 것을 대접을 받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대접을 받다 보면 죄책감이 없어져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와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렇죠.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받을 겁니다. 수 내가 지금 이 사건을 무혐의를 하거나 혹은 사람을 풀어주는 거랑 밥 몇 개 얻어먹었다고 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죠. 일반 국민이 보기에는 그 접근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법을 만든 것이고 거기에 의의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과연 형사처벌까지 해야 되느냐 네. 이런 또 논의도 있고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죠. 일단 이거를 왜 형법을 개정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공무원의 뇌물죄의 범위를 지금 형법은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있는데 예. 그거를 조금 넓히자. 그래서 구멍을 좀 메우자. 직무 관련성을 그렇게 엄밀하게 보지 말고 좀 직무와 관련 없는 돈도 공무원이 받았으면 좀 감옥에 집어넣고 처벌을 하자. 이런 목적이기 때문에 형법을 개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초반에. 형법은 이 모든 형벌과 이제 범죄에 대한 일반 법이기 네. 때문에 개정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특별법을 만든 건데 구멍을 메운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워낙 시급하기 때문에 정피와 관피와 문제가 계속되니까 이것만 일단 개정을 하게 된 것이죠. 뇌물 수사 경험이 있으실 텐데 예. 그때 이런 좀 구멍, 형법만으로 좀 힘들다 이런. 돈을 주고받은 것을 뭐 꼭 돈은 아니더라도 금품을 주고받은 것을 밝혀야 되고 그러다가 이제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를 가지고 계속 따지게 됩니다. 그거는 법에서 죄형 법정주의라는 것은 이제 법에 정한 범죄를 저질러야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 건데 현재 뇌물죄는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그렇죠. 이 사람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걸 준 거지. 그렇죠. 이 그 괴리를 없애려면 이제 판례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 법을 바꿔야 된다. 그런 면에서 생긴 겁니다. 국회 넘어오면서 이제 공직자 이 법에 적용 대상이 공직자잖아요, 공직자. 근데 공직자의 적용 정의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래서 언론 종사자하고 사립학교 교원 그리고 유치원 교사, 유치원 교사. 유치원 교사까지 공직자라고 보는 건 좀 너무 과한 해석 아닌가요? 그렇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좀 확대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언론인도 상당히 공공성이 있다. 그건 맞는 말이죠. 사실 굉장한 영향력이 있고. 근데 그렇게 따지다 보면 시민단체는 그렇죠. 왜 포함 안 시키냐. 뭐 네. 금융계는, 그렇죠. 의료계는 이렇게 가다 보면 한두 끝도 없거든요. 특히 언론기관 종사자를 여기 포함시키는 거에 저도 개인적으로 반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언론기관에 대한 어떤 규제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 법을 보시면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 부정한 청탁이라는 게 이제 업무에 대한 청탁인데 그걸 받으면 그 사람을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수사를 할 때 이제 그 제보를 하는 것도 그런데 언론사의 기사 제보도 100%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죠. 하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청탁이 그러니까 섞여 있죠. 이게 예를 들면 경쟁 업체가 있는데 저 업체 식품에 무슨 문제가 있다. 제보를 하면서 이걸 좀 크게 써달라. 이거는 보기에 따라서는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익 제보잖아요. 공익 어쨌든 제보, 사실이면 그러니까 사실이니까. 이게 결국에 가선 공익 제보를 되더라도 중간에 만약에 그런 문제가 됐을 때 예를 들어서 뭐 광우병 그것 때 이 소고기 수입상들이 고발하고 그렇죠. 그랬거든요. 예, 예. 자기들한테 피해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하기 시작하면 첫째로는 검찰 경찰이 수사를 할 수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말하자면 그 담당 언론인 기자나 PD나 이분들을 배제할 수가 있는 직무에서 겁니다. 배제되죠. 예, 그런 위험성이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정권 차원에서 이제 많은 카드를 쥐게 되는 측면 분명히 있고요. 이게 포함되는 과정이 굉장히 코믹해요. 이게 포함되게 된 과정을 정확히 모르시죠? 네, 모릅니다. 네, 이게 어떻게 포함되는지 아세요? 이게 KBS하고 EBS 때문입니다. KBS, 그렇죠. EBS. 예. KBS와 EBS가 공공기관이잖아요. 공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들이 딱 벌을 받았는데 KBS랑 EBS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얘 언론인데 왜 다른 언론은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다른 의원들이 그럼 뭐 다 넣자 뭐 속기록을 보면 이런 수준의 이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그냥 다 들어가 버렸어요. 다 들어가다 보니까 17,600개 정도 됩니다. 여기 해당되는 언론. 17,600개 정도 그렇게 되고. 많았나요? 그 주요 일간지하고 잡지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정기간행물로 등록된 모든 언론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맥심 코리아도 제재. 맥심 코리아 같이 좋은 언론기관은 당연히 포함되겠죠. 그렇죠. 공공 공공성? 네, 그렇죠. 공공성을 이유로 뭐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성의 정도가 조금 덜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만 뭐 다 어차피 정기간행물로 등록된 언론이기 때문에 예. 맥심 코리아뿐만 아니라 네이버 뉴스, 다음 뉴스 이건 또 다 언론이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다음 카카오 종사자도 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이분들이 공무원에 준하는 식의 윤리 규정을 요구받는다면 공무원 연금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게 당연히 반박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공무원이 지금 현행법으로도 뇌물죄가 있는 것처럼 기자가 돈을 받고 이 뭐 나쁜 기사를 킬한다든가 좋은 기사를 키워주면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배임수재를 그렇죠. 처벌을 받는데 형량이 달라요. 왜냐면 뇌물죄가 훨씬 무겁습니다. 그 이유가 공무원은 신분보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연금도 받고 그런 이익도 있고 또 이제 말하자면 공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민간 부분과는 다른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안 해주면서 처벌만 똑같이 받으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언론기관이나 사립학교 교원들은 억울하다고 얘기할 그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공직자가 됐는데 공직자예요, 저희들은. 공직자인데. 축하드립니다. 네. 저는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는 아무리 접대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분한테 아무것도 못 해드리겠네요. 그리고 이 1년 6개월 후에 법률이 시행되게 예, 지금 돼 법은 있어요. 통과됐지만 네. 1년 6개월 1년 후부터 후에. 적용이 됩니다. 원래 법률 시행하기 전에 유예 기간을 이렇게 길게 두나요? 1년 6개월? 지금 원래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죠. 보통 뭐 3개월? 6개월? 뭐, 예, 뭐 그 그런 20일 식인데 두는 경우도 있고 즉시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1년 6개월 둔 거 가지고 이제 말이 많더라고요. 네, 딱 많죠. 지금부터 1년 6개월이면 언제죠? 총선 후 자기들 임기 끝나고잖아요. 예. 19대 국회. 국회의원들은 그렇죠. 적용을 안 받겠다. 네. 아 이건 내가 통과시켰지만 재선은 다음에 생각하겠다. 다음 생각하고 나는 그게 안 될 수 있으니까 일단 나는 피하고자 소나기는 피하고자 이런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어요. 다른 문제도 많습니다. 다른 문제 많죠. 다른 문제 뭐가 있죠? 대표적으로는 불고지죄가 여기 들어가 불고지죄, 있죠. 그렇죠. 예. 그게 뭐죠? 불고지, 고지하지 않은 것을 죄로 삼는 것이죠. 불고지죄가 국가보안법에서 한참 계속 문제가 됐던 건데 이게 말하자면 간첩을 보고 신고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처벌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김영란법에서 본인이 어떤 금품을 받는 것도 문제를 삼지만 가족이 받는 것도 문제를 삼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법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가족이 워낙 많으니까 배우자를 줄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배우자를 줄였는데 줄어들었구나. 줄어들었습니다. 배우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돈을 받았을 경우에 그걸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습니다. 그러니까 정 기자 같은 경우는 언론기관 종사자니까 남편이 정 기자 기사와 관련해서 무슨 뭘 받았다. 그럼 신고하지 않으면 정 기자가 처벌받는 겁니다. 받는 경우에 나중에 알게 되면 이걸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걸 이 부부가 서로 신고하게 만드는 법이다. 그런 비판이 거기서 나옵니다. 위헌 소지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이 법을 만들어서 이 법이 이제 어쨌거나 우리의 이 접대 문화 이걸 좀 바꾸는 그렇죠. 그러니까 민간 영역에도 부정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보면 특히 대기업과 하청 관계에서 그렇죠. 어디 가서 술 먹고 와서 계산시키는 경우도 계산시키고. 상당히 이 사람들이 겪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법이 생김으로써 법 자체 그 적용도 있지만 그 문화 자체가 좀 바뀌는 그런 역할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성매매 특별법이 경우에 그 전에는 성매매가 마치 허용됐는데 성매매 특별법이 있고 나서부터 금지된 거를 잘못 생각하는데 그 전에도 다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겪어본 사건 중에도 훨씬 그 전에도 이발소 갔다 구속되신 아저씨를 본 적이 있는데 이발소에서 무엇을 하셨길래 그때는 구속까지 되셨나요? 윤락행위 처벌법이라는 법이 있었는데 성매매 특별법이라는 법을 만들고 이 전격적으로 아주 대규모 단속을 하면서 상당히 그런 게 많이 없어졌고 네. 많이 없어졌죠. 그래도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법이 생김으로써 그런 효과가 일단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통과를 찬성하는 쪽에서 이제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런 예. 논리를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법 전체적인 취지 자체가 좋으니까 예. 일단 해서 어떤 사회 분위기를 일신하는 그런 계기로 좀 삼아서 법을 하나 만들면 모든 다 문제가 해결할 수 해결될 있다. 거로 그렇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정부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분들이라 그동안 계속 뇌물 사건 문제 생기면은 직무 관련성이 있냐 없냐 가지고 다퉜으니까 그걸 없앴는데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이거는 현직 공직자, 현직 그렇죠. 언론기관 종사자들만 문제가 있는데 뭐 기업 같은 데서 장기적으로 이거 하면서 예를 들어서 공직을 마친 사람을 어떤 자리를 주고 대접을 해주고 하면은 공직에 있을 때 그거를 믿고 이걸 봐주게 되거든요. 그런 거는 이 법으로 안 됩니다. 사후 수뢰 아닙니까? 사후 예, 사후 수뢰? 그러니까 그게 명백하게 연결이 되면 모르지만 관행으로 굳어지면 그러면 다시 또 제2의 김영란법 같은 게 생겨야 되는데 어쨌거나 부패가 또 새로운 양상으로 발전하면 법이 따라가고 이런 게 계속 될 텐데 그런 의미에서 어쨌거나 이게 처음 통과된 것은 의미가 있다고 의미가 생각합니다. 있다. 예. 예. 조금 손볼 부분이 있긴 하지만 예. 일단 선의를 믿고 일단 통과된 취지대로 잘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선의를 믿기에는 이거 너무 불안하긴 불안하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 예를 들어서 제가 쓴 기사 때문에 남편이 돈을 받았다는 의심을 사실이 의심을 아니더라도 수사기관이 하면, 그런 의심을 네. 수사기관이 했다면 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수사를 할 수 있죠.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영장을 신청하고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 그러면 저는 틀림없이 저는 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을 하겠지만 그렇죠. 수사기관은 그 사실을 서로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렇죠. 남편과 저의 통화 기록이라든가 뭐 계좌 기록, 카톡 기록 같은 걸 전부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이 합법적으로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네, 부분이 그게 말하자면 꼭 수사기관이 어떤 의심을 갖지 않더라도 최근에 고소, 가장 문제되는 고발. 것은 뭐 특이한 시민단체들 많지 않습니까? 시민단체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이름 걸고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정 기자가 기사를 썼는데 남편이 뭘 받았다. 그러니 그러면 는 게 의심된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얼굴 붉힐 수밖에 없는 카톡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불법 사찰의 가능성을 좀 열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이제 저희들끼리는 하지만 처음 문제가 됐을 때 언론계에 아주 대표적으로 존경받는 분들 중에 이 법을 받아들이자 왜 언론기관이라고 빼자고 하냐 한두 푼도 아니고 한 번에 100만 원 이상 접대를 받아야만 걸리는 건데 아니면 1년에 한 사람한테 300만 원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건 정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 문제 근데 있는 거 맞죠. 그건 당연히 문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 국민들이 보기에 여기서 언론기관 기자 빼자 그러면 100만 원씩 얻어먹겠다는 거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막상 맨 마지막에 가서는 무죄로 결론이 나더라도 의심받는 것만 가지고도 계속 조사가 되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불법 사찰 가능성, 정권에 악용될 가능성, 합법 사찰. 합법 사찰이구나. 그렇죠. 합법이네. 이제 합법이죠. 합법이 합법이죠. 되는구나. 네. 합법이죠. 이런 걸 생각 안 했을 때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공무원들의 그 네트워크를 완전히 끊는 게 아니냐는 비난이 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누리꾼들도 반응이 굉장히 좋다. 굉장히 좋죠. 지금 반대하면 국민 역적으로 국민 볼 역적으로. 분위기. 저희 찬성합니다. 저희 찬성하고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예. 찬성하시나요? 국민 법감정대로라면 정말 훌륭하고 좋은 법인데 이제 부작용의 가능성이 굉장히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염려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쪽에 대해서 논의가 좀 많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법은 통과됐지만 문화 자체가 좀 바뀌어서 이 법을 적용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예. 예, 그렇죠. 와, 아름다운 마무리를 해주셨네요. 뭐든지 잘한다니까요. 고 신해철 씨 사망 사건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때 뭐 의료 과실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경찰이 일단 의료 과실로 결론을 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해 달라 이런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거든요. 의료 과실이 굉장히 입증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게 이게 아직 경찰 수사만 끝난 단계고 그렇죠. 법원까지 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뭐 유죄다 무죄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의료 과실은 입증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워낙 전문적인 영역이고 어제 경험담을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검찰에서 수사를 할 때 연세 많이 드신 분이 이제 이 뼈가 인공뼈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교체하는 수명이 다해서 네, 그런 네. 수술이 있었는데 하다가
이 뼛속에 박힌 이 인공뼈를 뺀다고 망치질을 했는데 잘못해가지고 이게 쪼개진 겁니다. 과다 출혈이 돼서 사망을 했어요, 환자가. 그래서 이제 유가족들이 고소한 건데 그 안에 수술하는 의사가 몇 분 계셨고 또 간호사가 몇 분 계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과실 여부를 따지기 전에 누가 그 망치질을 했냐 아무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의료라는 것은 어떤 과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그거를 다 처벌하기 시작하면 의사가 치료라는 게 불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넘어서 이건 처벌할 만한 과실을 저질렀는지 그런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일반인들은 의료계 사고 같은데 굉장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주변에서 의사의 사소한 실수 같은 걸 겪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데 그때마다 그냥 다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그렇죠. 당한 경우가 꽤 많고 그런 데 대한 불만들이 좀 많이 누적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기가 좀 약간 부당한 의료 행위를 당했다고 생각할 때는 제 경험으로는 이게 그 일반 개원이 같은데 동네 병원 가서 좀 부당한 의료 과실까지는 아니어도 부당한 걸 당했을 때 동네 보건소에 찌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보건소가 그 감독 권한이 있어요. 잘 모르시는데 제가 그래가지고 한번 전화를 했거든요. 보건소에. 바로 그 다음에 했더니 혹시 보건소에 전화하셨냐고. 예? 굉장히 생활에 유용한 팁입니다. 갑질을 하셨군요. 소비자 갑질. 네, 소비자 갑질. 어쨌든 보건소가 그런 권한이 있다는 걸 일단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질문하신 건 그런 수준이 아니라 약간 의료 과실에 해당하는 그런 의심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이제 무조건 녹음기 몰래 들고 가서 녹음해야 되나요? 예, 뭐 꼭 그러실 것까지는 없는데 일단 의료 기록을 빨리 띄시고 확보해 그건 내주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뭐 이 사실대로 워낙은 적게 돼 있습니다. 허위로 쓰면은 처벌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확보를 하고 또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해가면서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데 그 과정에서 녹음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워낙 정보량의 차이가 나니까요. 그 벌어졌던 일을 아는 사람은 그쪽이고 그래서 실제로 그것이 많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뭐 고칠 수도 있잖아요. 위에 화이트를 그럼 지우고 그럼 땡큐죠. 그거 고치면 바로 고치면 바로 그걸로 바로 그 처벌되니까. 자체 행위로 네. 형사처벌 받으니까 근데 복사본은 화이트로 지우면 모를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면 너무 고마운 거죠. 아, 네. 그렇군요. 저번에 그 서해 페리오 때도 네. 그 관련된 공무원들이 결국 이거 찢어가지고 아, 형사처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료를 훼손하려는 시도를 그렇죠. 한 거는 공범, 의심이 네. 있다. 아니죠. 그 행위 자체가 행위 자체를 처벌받습니다. 행위 자체가 공용서류, 무효죄. 공용서류에 예. 뭐 훼손 그걸로 이제 가는 거죠. 일단 소송이 길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복잡한 의학적 사실 다투다 보면 그럼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 그렇죠. 거고 예. 일반인들로서는 감당이 어렵죠. 네. 꼭 소송을 안 가도 무슨 중재위 같은 걸 만들었더라고요. 복지부에서. 아 그거 좋네요.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굉장히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시간인데 어떠셨습니까? 항상 법조출 기자들하고만 얘기하고 하다가 정 기자님이 굉장히 참신하고 뛰어난 질문을 많이 해주니까 토론의 질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맥심 질문 이런 거. 아, 정 기자는 소감 어떻습니까? 아, 전 일단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의 시각에서 질문을 많이 해봤는데 제 질문이 많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기꺼이 좀 바보 같아 보일지라도 초보자의 시각에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뜨거운 법률 이슈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어. 그럼 우리는 금 변호사님한테 저 밥을 얻어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100만 원 이하로 받으면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면 과태료를 물으니까 우리 직무 관련성이 없잖아요. 근데 밥을 사면서 항상 제가 부탁을 할 거거든요. 직무 관련성 직무 관련성을 만드니까. 만들어서. 지금 두 분이 만약에 법조 출입을 한다고 했을 때 네. 제가 변호사면은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뭐 만날 때 그렇다고 항상 더치페이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적절한 수준에서 밥을 먹으면 그러니까 제가 라면은 사겠습니다. 그 이상은 좀 어려워요.